자, 여러분들 우리 이미 배웠기 때문에 배운 부분을 관련돼 가지고 어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아마도 그 과실범 파트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범 파트에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교통사고 사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교통사고 사례 관련돼 가지고 요번에 2021년 10월 모의시험 이문에 나왔던 새로운 논점이 있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하고자 지금 요 강의를 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갑과 보통 교통사고에서 갑과 을 해가지고 얘가 보통 운전을 하죠. 얘가 운전자고 얘는 단순한 동승자야. 일반적으로. 자, 그럼 얘가 운전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어가지고 다치게 해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 뭐 치사상이 된다. 물론 교통법 위반이 되겠죠. 교통법 위반이 되는데 얘가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도망가. 그러면 도교법상에 사고 후 미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사고 후 미신고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고 이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든가 교통법 위반죄하고 이 사고 미조치죄가 결합되어 있는 범죄가 바로 특가법상의 그 도주치사상죄다. 자, 결국 얘가 성립하면은 얘네들은 일로 다 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이 두 개 범죄의 결합범이기 때문에 얘로 다 흡수돼 버리는 거죠. 자, 흡수돼 버리고 나서 이제 이것만 남는 건데, 자, 이 동승자 의뢰 죄책 관련돼 가지고 보통 이제 을이라고 하는 동승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동승자가 이제 여기에 공동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공동점범이 되냐? 그래서 얘한테 어,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고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미조치 관련돼 가지고 이 동승자가 이 도주하는데 얘가 도주에 동의를 했다. 도주에 동의 또는 도주에 대해서 먼저 건의를 했다. 그럼 이것이 뭐야? 이것이 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행위지배가 인정돼가지고 바로 요 상태가 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 즉 이 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봐요. 근데 얘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도주에 대해 동의 안 했다. 동의 안 하면 도주치상죄의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상죄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이쪽에 보면은 얘가 사고 미조치죄가 있는데 사고 미조치죄 공동정범이 되느냐? 즉 동승자가 사고 후 미조치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 사고 미조치죄는 기본적으로 진정부작위범입니다. 자, 진정부작위범이기 때문에 진정부작위범과 공동정범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뭐야? 원칙적으로 필요한 게 공통된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죠.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지만 갑과 을 사이에 공통된 의무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얘한테는 을한테는 단순 동승자는 뭐다? 이런 사고 미조치와 관련된 공통된 의무, 즉 단순 동승자한테는 의무가 없다. 왜냐면 사고 후에 신고를 하거나 조치해야 될 의무는 운전자와 그 승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단순 동승자는 의무가 없다는 건 뭐냐? 단순 동승자가 의무가 없다는 건 운전자도 아니고 이 운전에 관련된 승무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단순 동승자로서 공통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설명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일반적이야. 일반적인데, 근데 이제 요번에 10월 모의고사 나온 게 뭐냐? 10월 모의고사에 관련돼 가지고 이 가벼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10월 모의고사에서는 자, 을이 있는데 을이 이 부분, 즉 이 사고 내는 부분까지 뭐였냐? 뒷좌석에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고 나서 사고가 나니까 뭐냐? 사고가 나니까 그때서야 도주하자. 얘가 도주를 건의해요. 도주를 건의한다면 어떡하냐? 도주를 건의하고 그 다음에 을이 운전을 합니다. 을이 운전을 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 관련돼 가지고 을의 죄책이 뭐냐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쟁점까지 올라갔던 건 뭐냐? 얘한테 이 전체 행위에 대해서 특가법상에 이 뭐 도주치사상죄, 특가법상에 도주치사상죄에 공동정범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이건 대구지법 판례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이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지법 판례에서는 이 실제로 얘를 갖다가 왜 검사가 도주치사상죄로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 시험 10월달 시험에서는 얘가 뒷좌석에 자버린 걸로 나왔는데 실제 대구지방법원 판례 그 누가 지금 3학년 학생이 물어봐가지고 오늘 오전에 그 찾아보고 대구지방법원 판례 1심 판례까지 다 뒤져봐가지고 어떻게 팠는데 실제로는 갑이 운전을 하고 원래 을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갑이 지리를 모르니까 을이 옆에 앉아가지고 갑한테 일로 가라 저로 가라 가지고 거의 운전을 지휘한 거예요. 얘가 을이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와 관련돼 가지고 사고를 낸 것 관련돼 가지고 검사는 그래서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로 기소를 했는데 2심에서 뭐다? 2심에서 이거 도주치상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또 선고했겠죠. 근데 이제 대법원도 판례돼 가지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부분 업무상 과실 관련된 부분 여기 보면 이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는데 이 업무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관련돼 가지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시험 문제 한 뒷좌석에 잤다 그랬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운전에 대해서 지시를 했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의 공동정범이 없다. 업무상 과실의 공동정범이 될지언정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정범이 될지언정 얘가 직접적으로 도주를 건의하고 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자면 관련돼 가지고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에서는 뒷좌석 잤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의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데 실제 판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얘가 가담한 이유가 뭐예요? 뒷좌석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판례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실제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담을 했지 이 부분의 앞에 어떤 운전에 사고를 낸 부분에는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고 실제 판례만 본 거고 이 케이스에서는 업무상 과실도 공동정범이 안 돼요. 왜? 단순히 자기만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는 그래서 도주치상죄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가 뒤에서 잤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하지 않았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 10월달 모의고사 채점 기준에는 이거 관련된 이것만 나왔는데 이게 승계적 공동정범이죠. 앞에 하는 행위를 보고 얘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도주 건의하고 이겼다. 그럼 이 부분만 책임져야 되는데 도주 건의하고 을이 운전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야.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을한테 대구지법에서 뭘 인정했냐면 얘한테 사고 미조치죄 즉 얘가 도주 건의하고 사고 미조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공통된 주요 의무가 없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데 사고 미조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라고 해놓고 이게 대구지법 판결이에요.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정이 났어. 근데 대법원에서는 뭐냐? 대법원에서는 이 2심에서 했던 이 사실관계 중에서 이렇게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인정해버린 겁니다.
검사도 항상 항고 안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도 안 한 것 같아. 그래도 대법원 올라온 건 요 쟁점만 돼가지고 대법원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대구지법과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사고 미조치죄가 부진정 부작위범인데, 진정 부작위범인데 어떻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냐? 이 부분에 관련된 쟁점이 요번 달 10월 모의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대구지법 판례가 사고 미조치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사고 미조치죄는 부진정 부작위, 진정 부작위에 맞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얘와 관련돼 가지고 얘는 진정 부작위범이 맞고 진정 부작위범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어떡하냐? 공동정범이 성립할 요건으로는 두 가지 제시된 거죠. 즉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공통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공통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공통된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자기 의무에 대해서 둘이 같이 부작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뭐다? 여기는 이 대구지방 판결에서 뭐냐면 이 을한테는 단순 동승자로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고 승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동승자로서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통된 자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냐? 여기까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구지방법원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게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은 공통된 자기 의무 플러스 둘 사람의 행위가 다 부작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여한 사람의 행위가 자기면 어떡하냐? 자기면 뭐요? 자기면 공통된 자기 의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을이 어떻게 했어요? 을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을이 도주 건의하고 갑이 그냥 운전을 계속해서 갔다. 그러면 그 부작위에 을이 같이 가담을 한 거예요. 즉 조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갔기 때문에 이때 을한테는 공통된 자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가지고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을이 운전해가지고 간 건 뭐예요? 이렇게 을이 운전했다. 이건 자기라는 겁니다. 이 자기로 부작위에 가담했다. 그때는 이렇게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접 운전한 거죠. 을이 직접 운전한 거. 이렇게 직접 운전한 자기로 할 때는 공통된 자기 의무가 필요 없다. 그러므로 을한테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제 강의관에 정리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까지만. 자, 이 부분까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여태까지 모든 시험에 나왔던 변호사 시험하고 모의 시험에 나왔던 사례 문제인데 이 사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대구에서 나온 이상한 판결 하나를 놓고 지방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이 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부작위만 가담하는 형태는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로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부작위로 가담할 때는 뭐다? 부작위로 가담할 때는 공통된 자기 의무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자기로 가담할 때는 뭐다? 공통된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을한테는 바로 직접 운전한 을한테는 공통된 자기 의무가 없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논문을 쓴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대구지방법원 판례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대법원 판결까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분이 출제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논점과 다르게 실제 모든 케이스에서는 갑이 계속 운전하고 갔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사고 후에 을이 운전하고 갔다는 겁니다. 을이 운전하고 간 거는 자기이기 때문에 공통된 자기 의무는 필요 없다. 그래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본 거니까 이 부분 관련된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면 10월달 모의고사에 내가 봤던 부분이 어, 지금 우리 시험 내 강의 교환에 나왔던 부분은 다 커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강의 교환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학년 학생들 중요하고 혹시 3학년 학생들 중에 이 헌법 연습 듣는 학생이 있으면은 관련돼 가지고 10월달 모의고사 2문에 나온 논점이 바로 이런 논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예. 그러면 보충 강의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원래 이제 우리 강의로 돌아와서, 자, 오늘은 원래 이제 강강과 추행해제부터 진도가 나갈 차례죠. 예. 그렇다면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강과 추행해제는 여기 봤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이런 구성요건 체계도가 있다. 근데 이런 구성요건 체계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형법 강요 시간에 우리가 형법 3시간에 미리 했겠지만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강간죄, 그다음에 유사강간죄, 그다음에 강제추행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을 통해서 위반한다 가지고 우리가 뭐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 그다음에 유사 간음하는 거 유사 강간죄, 그다음에 추행하는 거 이거 강제추행죄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준자가 붙는 준강제,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뭐냐? 준강간이라든가 준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폭행 협박 없이, 그러니까 폭행 협박 없이 간음, 유사 간음, 추행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에 상대방의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에 간음, 유사 간음, 추행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인 범죄들로 취하는 데 대해서 이 준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안 하고 폭행 협박을 안 해도 상대방이 이미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즉 심신상실이라든가 아니면 항거불능이라고 하는, 즉 내가 폭행 협박을 안 해도 이미 폭행 협박을 당한 것처럼 상대방이 이렇게 빠져 있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간음, 유사간음, 추행하는 경우에 그걸 우리가 처벌하는데 준강간이라고 해서 처벌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에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항거불능 상태와 관련돼 가지고 2021년 상반기에 항거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제 이제 형법 강론 강의안에는 1학기 때 여러분들 제공했던 강의안에는 없는데 올해 강의안은 이제 넣었는데 2021년도 상반기에 나온 항거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법원 판례가 이제 항거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패싱아웃 상태다. 자, 패싱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명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패싱아웃은 명정 상태라 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서 의식이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쉽게 말하면 얘는 만취해 가지고 아예 만취해서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죠. 만취해 가지고 자고 있는 거. 그게 패싱아웃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패싱아웃 말고 블랙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자, 블랙아웃 상태는 뭐냐?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술 먹을 때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 어제 술 먹으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원래 블랙아웃은 정상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가지고 얘기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약간 술이 들어갔지만 친구하고 얘기할 때 뭐 얘기를 잘해. 그 친구 하나 주변에서 볼 때 쟤는 술 취한 거 아니네. 술 아직 안 취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술 때문에 이 판단력은 되지만 뇌로 기억되는 해마에 기억되는 기억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머리로 저장이 안 나서 기억만 못하는 거. 원래 이게 블랙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아웃 상태는 뭐예요? 블랙아웃 상태에서 술을 마실 당시에는 뭐다? 술을 마시고 얘기할 당시에는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 못 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블랙아웃 상태인데 이런 대법원에 말한 걸 블랙아웃 상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블랙아웃도 두 가지가 있어서 자, 심각한 블랙아웃과 뭐 심각한이라 말하면 이상하지만 뭐 중증인
이건 중증인 정책 제가 붙이는 건데 중증인 블랙아웃과 그다음에 경증인 블랙아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증인 블랙아웃은 뭐예요? 경증인 블랙아웃은 기억 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술 마실 때는 정상적으로 다 얘기하고 마시는 것 같아. 이렇게 기억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중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증이라고 하는 건 기억 기능도 문제가 있지만 기억 기능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문제? 의사결정 문제라든가 판단 능력도 제대로 없는. 그러니까 중증은 기억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억 기능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판단 능력에 다 문제가 있는 경우를 중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다? 경증은 기억 기능에만, 정확히 기억 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증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은 대부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증인 상태, 기억 기능, 기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여기서 이제 만취 상태이긴 한데 의식은 있는 경우예요. 여기는 의식도 없는 경우고. 자, 이런 경우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판례가 말하기를 저기 뭐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체에서 말하는 그런 한거불능 상태는 이걸 말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경증은 아니지만 블랙아웃이라도 이런 중증의 블랙아웃은 뭐다? 이거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거불능이다 라고 본 것이 2001년 올해 21년 상반기에 저기 뭐야 대법원 판례니까 요 판례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올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못 본 사람들은 이 판결 찾아보고 이 판결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진짜. 이 2월 달에 나온 판례인데 누가 채팅했는데 여기 나오네. 2018도 9781. 예. 2018도 971 판결이니까 요 판결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사실관계도 이것도 잘 읽어 놔주세요. 이게 사실관계는 뭐 시험 문제 케이스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 사실관계는 남자하고 여자애가 술을 먹다가 여자애가 만취 상태인데 화장실 가겠다고 나갔다가 안 돌아온 거야. 근데 남자하고 여자애가 뭐 애인 사이였는지 남자애가 그 여자애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가 좀 술 마실 수 있다가 화장실 갔는데 안 들어옵니다. 그러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부모님까지 같이 와서 찾은 거예요. 근데 여자애는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만취해가지고 자기가 먹던 술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계단에 있었는데 다른 남자가 얘가 만취돼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다른 여관방에 가가지고 이제 간음하려고 얘 옷을 벗겨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 상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남자애를 갖다가 뭐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검사 기소했는데 이 피고인 측 변호사가 주장한 게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 여자애가 기억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 못한다는 거는 기능에만 문제가 있는 거지 의사결정 능력이나 판단 능력은 다 정상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 그 여자애가 피고인 측에서는 여자애가 동의했다 간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간음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이 야 그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자애가 그 남자애랑 처음 본 사이인데 처음 본 사이 남자하고 성관계가 따라가는 게 정상이냐. 그렇다면 그 여자애는 기억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거였다. 그러므로 블랙아웃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경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중증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중증으로 보는 경우에는 환거불능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럼 왜 준강간으로 안 받냐?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들이닥친 거야, 경찰하고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간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간으로 유일하게 애매하죠. 우선 옷을 벗겨놨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하나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여기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 관련돼가지고는 13세 미만자
그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305조 1항에서 처벌했는데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동의 없이 동의를 받고 간음하더라도 우리가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단 여기는 뭐다? 주체가 19세 성인이죠. 19세 이상자만. 그렇기 때문에 13세에서 16세 미만자라 할지라도 19세 이상자가 동의를 받고 간음하면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가 된다. 305조 2항에 신설된 조문이다. 그거 여러분들이 체크해두고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는 왜 19세 이상자로 받느냐. 만약에 17세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사귀어가지고 간음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성관계하면. 만약에 19세 이상자로 이렇게 안 해놓으면 고등학생하고 저기 뭐 중학생하고 사귀어가지고 간음하는 경우에 전부 다 이걸로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19세 이상자로 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이거 미성년자나 심신 미약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대한 간음이죠.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단순 간음이 아니라 정확히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지휘 감독에 있는 사람들을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이게 303조 1항에 처벌하는데 그럼 위계는 어디 갔냐? 위계로 즉 자기의 지휘 감독 받는 사람들의 오인착각 부지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경우 위계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뭐다? 이건 성폭법에 규정이기 때문에 성폭법으로 처벌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간과 추행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는 거죠. 2020년에 예비음모가 신설됐는데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강간죄, 유사강간죄, 그 다음에 준강간죄, 그 다음에 강간상해죄, 그 다음에 유사강간상해죄, 그 다음에 305조 의제간음죄에 대해서만 예비음모가 처벌되고 여기 없는 게 뭐예요? 여기 없는 게 강제추행죄는 뭐다? 강제추행죄는 예비음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 중에 몇몇 교과서가 강제추행죄도 예비음모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뭐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책을 써놔가지고 얼마 전에 학회에서 만나 뵙고 교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했더니 그때까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 자기 책이 잘못됐는지. 요번 학기에 강론으로 수업 안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관련돼 가지고 그 정도의 부분 잘못된 책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법조문 자체에서 정확하게 강제추행죄는 제외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강제추행죄 오랬다. 이건 벌써 올해 7급 시험에 나왔죠. 7급 시험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명확하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가 냈겠어요? 뻔하죠. 알 사람은 알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형법상의 범죄에 대한 것들, 형법상의 범죄 관련된 것들 보고 또 설명 안 했지만은 여기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 위력일 때 이 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전압 있죠. 그 위계는 성관계, 성행위에 대한 그 어떤 오인착각 부재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까지도 한다. 그 위계의 범위를 넓혔다는 거. 그것도 작년 전압제 판결이니까 2020년 전압이니까 그 정도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강간과 추행의 제 기본적인 형법상의 범죄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폭법에 있는 문제인데 자, 성폭법은 형법상에 있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 어떤 행위 태행이라든가 아니면 결합범의 형태로 된 경우에 굉장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성폭법 3조 1항. 3조 1항은 주거 침입 등 강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주거 침입을 하거나 즉 형법상 우리가 배웠던 주거 침입죄. 그다음에 절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야간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 또는 그 미수범이 이런 사람들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하면 어떡한다? 이건 주거 침입 등 강간으로 굉장히 무겁게 무기 7년 이상으로 처벌을 해요. 이 7년 이상이라는 건 작년에 개정되면서 5년에서 7년을 바뀐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빠지는 게 있죠. 자, 주거 침입은 뭐다? 주거 침입은 미수범인 경우 처벌 안 해요. 주거 침입 미수가 강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미수가 주거 침입을 못한 사람이 강간하는 경우는 뭐 주거 침입 강간으로 처벌하기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하고 특수 절도만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절도 뭐요? 손겨우 야주절, 그다음에 흉기후대절도, 합동절도. 자, 이런 사람만 주체가 되고 단순절도는 성법법 3조 1항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3조 1항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근데 3조 2항은 뭐냐? 특수강도. 즉, 특수강도는 뭐예요? 특수강도는 야간 주거 침입 강도, 야주강이고, 그다음에 흉기 휴대 강도, 합동 강도. 이런 강도 또는 그 미수범. 그 미수범이 여기 보는 것처럼 준강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자가 묻는 행위를 일어나면 그런 경우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게 뭐예요? 여기서 빠지는 게 성폭법 3조 2항에서는 강도는 빠져요. 단순 강도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도가 강간은 뭐예요? 그거는 강도가 강간한 거, 이렇게 강도는 빠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형법상의 강도 강간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강도가 강간한다. 그럼 형법상의 강도 강간인데 특수 강도가 강간한다. 그럼 성폭법상의 사형 무기 10년으로 굉장히 가중처벌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조 1항이 특수 강간이죠. 4조 1항이 흉기 휴대나 합동으로 강간, 중강간하는 경우. 그다음에 4조 2항은 흉기 휴대 또는 합동으로 강제추행하는 경우. 이 경우를 4조에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법은 특별히 우리가 시험 문제 관련돼 가지고 볼 거는 3조하고 4조의 문제다. 여기 해당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도 제가 비고란에다가 3조 1항 주거 침입 강간 관련돼 가지고 된 문제가 변호사 시험 올해 뭐 일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특수 강간으로, 그때 특수 강간은 2명이 5회 나온 건 합동 강간이죠. 합동으로 강간하는 경우 변시 5회 일문에 나왔고, 이번에는 주거 침입 강간이었다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얘네가 강간을 보통 해. 그러니까 특수강간이든 주거침입 강간이든 뭐 강제추행이든 이걸 하는데, 이행을 하는데, 얘네들의 문제가 대부분 뭐냐? 대부분 결합되는 게 강간 행위에 대해서 완성을 못하고 미수가 되는 겁니다. 자, 미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상해의 결과는 같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즉,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면 이거는 성폭법 8조에 의해서, 즉 성폭법 8조에서 강도 강간 아니면 특수 강간 치상 아니면 뭐 강간 주거 침입 강간 치상 이래가지고 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성폭법 8조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얘에 대해서는 또 성폭법 15조에서 미수범 처벌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폭법 8조의 1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 15조에서 미수범 처벌을 하니까 실제로 강도 강간 뭐 강간치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강간치상이라든가 한 가지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데 강간은 미수야. 그때 이 15조에 의해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 즉 강간치상에 대해서 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냐 그런데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라고 하는 논점까지도 같이 언급해 줘야 되는 게 여태까지 나온 변호사 10회라든가 5회 나왔던 문제 기본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모의고사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성폭법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강간 행위를 하다가 강간이 미수에 그쳐. 근데 여자가 도망가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강간 행위 중에 다쳐. 그러니까 상해가 이렇게 돼가지고 8조로 가는데 거긴 미수범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여부를 갖다가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까지 같이 쭉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폭법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형법 총칙에 보면 그 정당방위에서 현재성 판단할 때 김보은양 사건이 있었죠. 자, 김보은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의붓 아버지들에 의한 강간 행위를 갖다 가중처벌하자 나온 게 바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가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우리가 도가니 사건 있죠.
도가니 사건 이후로 장애인들에 대한 간음 행위를 갖다가 좀 더 가중 처벌하려고 들어온 조문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특별하게 의미 있는 바는 아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밑으로 내려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13세 미만자 등에 대한 강간 그래가지고 13세 미만 아까 그 위계 유력에 의한 아니 뭐야 13세 미만자에서는 동의를 받고 간음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자 간음자가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13세 미만자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전부 다 가중 처벌한다. 근데 이제 13세 미만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13세 미만자가 성폭법의 처벌 대상이냐 아니면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냐 하는데 이거는 13세 미만자는 그냥 성폭법의 처벌 대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 보면은 8조가 8조가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간, 그다음에 뭐 장애인 강간, 13세 미만 강간 등. 자, 이런 강간에서는 뭐요? 이런 강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3조, 4조, 그다음에 뭐 6조, 그다음에 유해 7조 이런 범죄들에서는 상해라든가 치상해 행위도 처벌합니다. 상해라고 하는 건 결합범, 특수 강간, 치상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잠깐 이 다음 페이지 내려보겠습니다. 이 15조에 보면은 여기 보면 15조는 뭐요? 3조부터 9조, 14조, 14조에 14조 3에 미수범을 처벌을 해요. 그러다니까 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 강도 특수 강간 치상이다. 저 결과적 얘가 결과적 가중범인데 가중범인데 얘에 대해서는 성폭법 15조에서 미수범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아까 말했던 결과적 가중범에 미수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부정설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근데 의외로 자꾸 이 긍정설을 주장하는 바는 몇몇 없어요. 김일수 교수님하고 옛날에 손동호 교수님 몇 분 안 계시는데 이 양반들 측에서 자꾸 시험 문제를 내는지 시험 문제에 본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것에 대한 배정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 여러분들이 이 미수를 인정하는 긍정설 부정설 두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냥 결과적 가중범위 성립하면 미수가 있더라도 그냥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한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런 성폭력 범죄 이외에 성추행 관련된 범죄들 있죠. 여기 보면 11조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그다음에 이제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를 침입한다. 이것도 이제 다중 이용 장소로 뭐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왜냐면 공중 화장실을 침입한 경우에 아니면 사적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 그걸 공공 장소로 팔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걸 성적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면 그 경우는 이제 성폭법 12조에 의해 처벌한다. 그다음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 그 경우도 그래서 성립한다. 그렇게 하는 부분도 같고. 자, 근데 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음란 행위도 있다는 거 보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14조죠. 14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카메라 등을 이용해 가지고 무단 촬영했다. 이 무단 촬영하면 어떻게 해요? 성적 수침에 위반되는 촬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단 촬영형으로 처벌해요. 그다음에 무단 촬영한 거를 무단으로 반포했어. 그 경우도 처벌하고 처음에 찍을 때는 승낙을 받고 찍었는데 반포를 무단으로 한 경우 그 경우도 처벌을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좀 더 가중 처벌하죠. 자, 이에 대해서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 뭐냐? 이런 무단 촬영하고 반포했는데 그런 촬영물 등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소지만 하더라도 이제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물론 상습범도 신설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당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불법 촬영물을 만들었다. 만들면은 촬영하면 처벌하고 촬영한 걸 배포해도 처벌하고 배포를 받은 사람 불법 촬영물인지 알고 소지한 사람 소지자도 처벌하는 경우 규정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때는 이제 이렇게 소지자가 들어갔다는 거 아직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이 부분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14조의 2가 뭐냐 14조의 2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인데 여기 허위 영상물이라는 게 뭐냐
이 허위 영상물은 바로 딥페이크를 말하는 겁니다. 딥러닝과 페이크라고 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나 사진. 자, 이렇게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사진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면 바로 처벌하는 게 14조의 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하기 뭐지만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딥페이크 영상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못 찾아내. 그리고 이제 우리 과학수사과에 그런 딥페이크 영상물이 실제 사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계가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물 넣으면은 유저됐다고 못 찾아내요. 지금 현재 기술이. 그렇지만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 딥페이크 기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딥페이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편집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대조물을 만들어 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가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인 가짜 편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사진이 있고 이걸 갖다가 계속 비교하면서 이걸 보정하는 거야. 보정해가지고 컴퓨터가 이걸 못 찾아내.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보더라도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진짜 사진이네? 진짜 영상이네? 판단할 정도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퍼뜨리면은 피해 광범위성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피해도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이걸 막았다 할지라도 너무나 많이 퍼져나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방지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박사방 사건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이 들어오면서 이 딥페이크물을 만드는 경우 처벌하고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고 또 애인 사이에서는 서로가 처음에 만들 때 승낙하고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승낙해서 만들었더라 하더라도 무단 반포하는 경우 역시 처벌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4조의 2회가 신설돼 가지고 이런 이 허위 영상물 등에 관련된 내용 등이 신설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돼 가지고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 상습범위 있는데 여기 없는 게 뭐예요? 딥페이크물은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촬영물인지 알고 소지만 해도 처벌을 하는데 이 딥페이크물은 뭐예요? 즉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은 소지하는 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변시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14조의 3 작년에 신설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죠. 그러니까 불법하게 촬영물 아니면 이 딥페이크물 등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뭔가 협박을 해. 자, 협박을 하면 14조의 3 1항에 의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촬영물 등을 이용해야지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하면 우리가 좀 더 3년 이상으로 가중처벌을 해요. 여러분들이 강요의 개념은 알겠지만은 폭행 협박으로 폭행 협박이랑 폭행은 광의의 폭행, 협박은 협의 협박이죠.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 일을 시키는 거 이게 강요잖아요. 그 때문에 구별해야 될 게 이번 10회 변호사 시험 10회 나왔던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 게 상대방이 협박을 했어. 그랬더니만 다반지 선학생들이 14조의 3 1항으로 의율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협박을 해가지고 뭐 자기의 뭐 신체를 만지라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사례 문제 풀어볼 때 보도록 하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선고법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아청법 관련돼 가지고는 자 아청법은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여기 보는 것처럼 그건 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연나이로 따져요. 19세 도달한 해 1월 1일 맞이한 제한돼 가지고 연 19세 미만자, 즉 연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우리가 강간, 중강간, 유사강간, 중강간, 위계에 의한 가름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에 좀 더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19세 미만자가 다 포함되는 게 아니죠. 아까 봤듯이 13세 미만자는 뭐예요? 13세 미만자는 우리가 아까 성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19세 미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3세 이상 19세 미만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청법 7조에 있는 건 뭐냐? 7조 1항은 강간, 그다음에 2항은 유사강간, 3항은 강제추행, 그다음에 위계유일하게 의한 가름, 요런 중강간 요런 행위들을
대상자가 19세 미만 13세 이상자일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자 16세자에 대해서 16세 어, 피해자에 대해서 강간을 했어요. 자, 16세 미만자?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네. 피해자가 16세야. 강간했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아청법 7조 1항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겠죠? 자, 근데 16세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강간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아청법에서는 처벌해요? 그런 경우이 없다는 겁니다. 흉기 휴대한 거는 성폭법밖에 없죠. 성폭법 4조 1항. 그렇다면 이건 뭐다? 이거는 특수강간이죠. 이때는 성폭법상의 4조 1항에 해당하는 특수강간, 흉기부대 강간, 합동강간이라고 하는 특수강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버리니까 학생들이 피해자가 16세잖아요. 그럼 아청법 적용 대상이다. 아청법으로 간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한 건 뭐다? 아청법의 처벌 대상은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유력에 의한 가름 이것만 있을 뿐이지 행위 태양이 뭐 주거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강도가 하거나 아니면 흉기 휴대, 합동강간 이런 건 다 무조건 성폭법의 처벌 대상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 밑에 뭐 도표는 아청법과 그다음에 성폭법의 적용 대상 똑같은 조문인데 법정형만 달라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및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서 아까 우리 봤지만은 8조에 그 미성년자 의제 간음죄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법조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가지고 아청법에도 19세 이상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성법법상의 범죄, 그다음에 아청법상에 있는 범죄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문제로 들어가 가지고 성폭법 위반 관련된 특수강간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냐? 올해 변시에 나온 거죠. 올해 이제 일문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보면 갑이 이건 뭐 첫 번째 문제 쉬워. 갑은 평소 좋아하던 A로부터 뭐 A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어떻게 했냐? 갑은 A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A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를 협박했어요. 협박했어? 뭘로 가지고? 자,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아주 이 기존에 전송받은 신체 사진이 뭐요? 이게 불법하게 촬영한 촬영물이거나 아니면 승낙을 받고 촬영한 촬영물이요. 이런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을 했는데 협박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협박 이후에 뭐요? 이에 겁을 먹은 A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과 자기 신체를 만지겠다는 겁니다. 자, 협박과 이게 뭐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박과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나중에 성폭법 14조의 3회 1항이 아니라 2항에 의한 강요죄가 된다.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기본적으로 뭐 이게 이렇게 A를 추행했는데 A가 자기 몸을 스스로 만져가지고 추행했을 때 이것이 강제추행죄가 되고 특히 강제추행죄에 관련된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느냐는 판례가 있었죠. 간접정범이 된다는 판례. 그 판례를 그냥 직접적으로 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를 알고 있으면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후 이제 갑은 A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하였으나 A가 만나주지 않자 A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부분에 숨어 있다가 자, A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아파트 1층 현관에 숨어 있다. 이거는 주거 침입이죠. 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A를 발견하고 A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가 들어가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고 5층에서 내린 다음 계단으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A의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고 가늠하려 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벌써? 이거는 기본적으로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가 A가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범행을 단념했어요. 그만두라고 애원하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단념했다. 그럼 이것이 자의성이 인정되면 중지미수이고, 그 다음에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미수인데, 이 중지미수냐 장애미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미수 실행에 착수했는데 가늠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미수란 얘기입니다. 중지미수 장애미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 그 단념을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얘가 중지미수냐 장애미수가 중요한데, 그런데 A는 계단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갑의 손을 뿌리치다가 넘어져가지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얘가 뭐요? 강간은 미수에 그쳤는데 뒤에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가 일어났다. 그럼 이거는 강간 치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강간 치상이 되는데 얘가 아파트의 1층에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현관 부분에 숨어 있다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파트 A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뭐냐?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이거는 주거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에 몰래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거 침입죄와 강간범이 결합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성폭법 3조 1항에 3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결국 치상의 결과가 같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뭘로 간다? 성폭법 8조 1항에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문제를 논해야 돼요.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 성폭법 8조 1항은 뭐다? 15조 1항에 의해서 미수범 처벌 여부가 되는데 판례는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폭법상의 8조 1항에 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침입죄 관련돼 가지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따 그냥 여기서 설명할게요. 우리가 주거침입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거에는 자 주거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게 주거예요. 주거가 있고 거기에 판례가 말하는 건 확장된 주거가 있습니다. 확장된 주거가 있고 확장된 주거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에는 뭐가 포함된다? 유효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는 내가 단독주택에 살면 이 단독주택 전체가 주거야. 근데 공동주택에 살면 어떻게 해?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이 주거라고 하는 건 뭐야? 이 주거는 전용 공간을 말하는 거고 아파트나 빌라에 전용 공간을 말하는 거고 확장된 주거는 뭐야? 이거는 바로 공용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지하 주차장 이런 공동 공간을 말하는 거. 위효지는 뭐예요? 위효지는 땅이야, 땅. 위효지가 땅 짓자잖아. 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다? 아파트 부지 아니면 건물의 부지. 근데 그런 아파트 부지나 건물의 부지는 담벼락이 있고 경계가 있어가지고 관리가 되는 부지가 됩니다. 요번에도 이제 채점하신 분들하고 몇 번 얘기하다 보면은 채점하신 몇 분이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떤 놈이 엘리베이터가 위효지라고 강의를 해가지고 전부 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엘리베이터는 위효지이므로 주거에 해당한다. 이따위로 답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별해 두라는 거예요. 이건 이주원 교수님의 특별형법책에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주거 전용 공간, 확장된 주거의 개념, 판례가 인정하는 확장된 주거 개념이 바로 공용 공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땅은 유효지. 요 전체가 뭐다? 전체가 주거기 때문에 이런 데 침입해가지고 강간하면 성폭법 3조 1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밑에 해설은 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설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도 보면 되죠. 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강제추행죄 성립한다. 이거 뭐 한 7점 정도. 추행이야. 추행이 뭐냐? 추행은 1점. 간접정범? 얘가 성립하냐? 5점. 그 밑에 있는 사안의 해결 1점. 밑에 사안의 해결 있으면 1점 정도. 그래가지고 7점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여기 핵심적 논점은 뭐겠어요? 추행은 뭐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추행이라고 하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추행이라고 하는 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다. 이렇게 써도 돼.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일정. 근데 그런 강제추행은 피해자를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라는 경우, 즉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 판결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2018년에 나온 판결문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사안의 해결 관련돼 가지고 뭐 1점 정도로서 이게 강제추행죄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폭법 위반죄, 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죄입니다. 즉 뭐다? 14조의 3 1항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배점이 한 5점이죠. 만약에 1항으로 갔으면 어떻게, 협박만 보고 1항으로 갔으면 이런 경우 잘해야 뭐 2점, 반도 안 주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성폭법 14조의 3의 내용, 즉 협박으로 여기처럼 협박해 가지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는데, 가부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즉 가부행위는 을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했기 때문에, 협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14조의 3의 2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간죄 이제 미수 관련돼 가지고 성폭법 위반 강간된 치상인데 8조 1항의 성립 여부인데, 얘는 결국 기본적으로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그럼 여기서 주거 침입이 10점이 될까요? 주거 침입은 기껏해야 2점입니다. 그럼 저 뒤에 나오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 그게 10점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잘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주거란 일상생활을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게 원래 뭐예요? 이게 일상생활에 점거하는 장소. 이게 전용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단순히 가옥만 아니라 정원 등의 유효지 등을 포함한다. 근데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이 나뉘어 있을 때 공용공간 가지고 주거를 본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것처럼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의 세대,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 연대 있고, 부분이므로 이런 경우도 주거 침입에서 말하는 주거 침입죄 객체 포함한다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장된 주거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용공간도 주거죄가 된다. 주거 침입에서 말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주거 침입은 그냥 뭐 쉽게 주거 침입을 안 해야 몰라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면 형법상의 강간치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 성폭법상의 주거 침입 강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관련된 결과적 가중 보면 이제 미수 문제, 이게 이제 뭐 10점씩 배점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10점 배점인데 이 정도 관련돼 가지고 뭐 그냥 학설이 있다. 근데 판례 입장은 뭐다? 판례 입장이 이거다. 그러면 사안 해결을 어떻게 하냐? 사안 해결은 뭐 이 정도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사안 해결을 쓸 게 별로 없는데 왜 4점씩이나 줄까요? 이 사안 해결을 이렇게 쓴다면, 만약에 이걸 성법법이 아니라 형법상 형법상 강간치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2점이나 1점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안에게서 이렇게 특별법의 내용을 모르면은 실제로 관련돼 가지고 이런 논의들은 다 하지만, 이런 논의를 잘 써야 6점 만점에 체크를 하면은, 잘 쓰면 5점, 뭐 중간 쓰면 3점, 아주 못 쓰면 1점 정도 주겠지만 뭐 5점 내지 3점 받는다. 이건 차이가 없어, 누가 받는 거나. 근데 만약에 여기 와서 이 특별법의 내용을 몰랐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점, 2점밖에 거의 1점밖에 못 받죠. 이렇게 했을 때 사안 해결을 하면 3점 정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특별법의 쟁점들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죄수 문제가 있는데, 죄수 문제가 아주 거지 같죠. 실제로 이 죄수 문제는 제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죄수 문제를 실제로 죄수 문제는 막 1점 정도로 해요. 1점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죄수를 논하면 1점이고 죄수를 안 논하면 빵점이래. 이런 거지 같은 차점 기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어떻게 볼 거냐를 해 가지고 상경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갑의 강제추행, 그다음에 촬영물 등을 이용 강요, 그다음에 강간 등 치상, 이 세 가지 범죄를 상경으로 보든 실경으로 보든 언급만 하면 이거 준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출제한 사람도 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요 특이한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강제추행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는 뭐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는 자,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의 행위로 여기서 강제 추행한 행위가 이걸 촬영물 등을 이용한 행위잖아요. 행위는 하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두 개의 범죄가 다 성립하는 거다. 두 개의 범죄가 다 성립하고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양죄는 상상형 경합으로 봐야 된다. 얘네들은. 그다음에 이런 양죄와 이 강간능치상죄는 뭐다? 얘네들은 강간능치상죄는 실경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정확한 해설이에요. 자, 근데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일반적인 범죄에서 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때 뭐요? 이때 강요죄는 원래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 강요죄는. 근데 얘네는 뭐냐? 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죄의 법정형이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독자적 처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호법익과 구성권이 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두 개 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상경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범죄에서 형법상의 강간과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강요죄는 여기에 흡수돼 버린다는 겁니다. 또 강요죄 폭행협박이 있다? 그럼 폭행협박은 강요죄에 흡수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요죄와 강간추행죄의 의미는 이거지만 요 성폭법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으려 봐요.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였고 이제 오해 시험 이제 이거는 특수강간이에요. 여기 똑같이 보는 것처럼 갑과 을, 공원을 베어던 혼자라던 여성 A를 강간하기로 모여고 A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 다음 을이 망을 보고 기능적 행위 지배하고 갑은 A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A의 위에 올라타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옷을 벗기로 했다. 폭행 협박이 있었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강간의 실행의 척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A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반항하면서 도망하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그때 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피의원이 A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이건 간단하죠. 두 놈이 합동을 했네. 현장에서 합동을 해가지고 간음을 했다. 근데 기수에 이르진 못했어요. 자, 그럼 이건 그냥 성폭법 4조 1항이죠. 성폭법 4조 1항이 합동강간이야. 즉 특수강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특수강간의 미수가 되겠죠. 특수강간 행위를 했는데 결국 미수에 여기 이렇게 옷을 벗기로 했으나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기수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뭘로 간다? 이건 특수강간 미수가 되는데 사조 1항에 미수가 되는데 얘가 피해자가 도망가다 어떻게 해요?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8조 1항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역시 8조 1항으로 가면 아까 봤던 것처럼 15조에 의해서 미수범 여부를 논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이거는 성법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패턴대로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밑에 해설도 뭐 그런 의미의 해설이에요. 이건 뭐 간단하게 뭐 쉬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법 4조 1항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겠냐? 뭐 합동의 의미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4조 1항에 해당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의 결과를 입었기 때문에 특수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 근데 결과적 가중은 미수가 인정되겠느냐? 학설 판례 뭐 인정된다. 그다음에 결국 판례 입장이면 그냥 성법상 특수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두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봤던 거랑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하게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모의시험 18년도 모의시험 3차도 3차 1문도 뭐 간단해요. 역시 보면은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자, 갑이 A와 출장을 가던 중 성욕이 발동하여 한적한 곳에 차를 정차한 후 A가 내리지 못하게 차문을 잠갔다. 그다음에 A를 강간하기 위하여 옷을 벗기려고 덤벼들었어요. 자, 결국은 이거는 강간의 실행의 착수죠. 강간의 실행의 착수 인정돼. 자, 근데 감금을 했네. 차에서 못 내리게 감금했다. 근데 A는 10분간 반항하다 갑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갑은 고통스러운 손가락 빼다가 A의 치아 두 개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강간이 실행에 착수했는데 실제로 보다 이거는 기수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건 강간치상이죠. 자, 근데 왜 관련돼 가지고 A는 간신히 차문을 열고 도망갔었어요. 도망갔기 때문에 A가 도망갔기 때문에 기소인이 이르지 않은 거고 A를 뒤쫓아가다 차로 돌아온 갑은 차 옆에 떨어져 있는 A의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고 주됐다. 피해자의 진주 목걸이. 이거는 피해자의 소유권 인정되고 피해자가 두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권도 인정된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차에 문을 잠그고 못 내리겠다. 이건 감금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행위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관련돼 가지고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주 목걸이에 대해서는 절도죄 성립한다. 뭐 이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용도의 사례를 읽으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내야 되겠죠. 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점으로 보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모의 시험에 나왔던 15년도 모의 시험인데 갑은 기본적으로 여기 뭐 자, 갑은 손님이 몰려있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여성 A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해 사실관계가 뭐냐? 위의 사건으로 마음이 상한 갑은 어떻게 했냐? 갑은 집에 들어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병과 잠자리를 하다 병이 싫다고 저항하자 자, 식칼을 들어가지고 목에 들이고 위협하며 성관계를 가지려 했어요. 그러나 만 4대 된 아들 B가 깨어울자 성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행위 방법은 이 나중에 보면 실제로 갑이 한 행위가 아니라 갑의 동생이 정이 한 행위죠. 정이 손님이 몰려있는 T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여성 A의 위로 어디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강제추행죄야. 자, 강제추행죄죠. 왜냐면 강제추행죄에서 우리가 강제추행죄는 우리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 한해 성립하는 경우가 강제추행죄입니다. 근데 폭행 협박이 꼭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느냐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이때 폭행 협박이 판례는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추행인 경우는 반항 억압 여부는 불문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판례 입장에 하면 얘는 뭐예요? 자, 여성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어. 그러면 손을 대는 순간 그게 폭행이에요. 폭행 자체가 추행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항 여부, 반항 억압 여부는 불문한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강제추행죄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해설에 보면은 원래 강제추행죄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디였더라? 아, 여기 뒤에 나오는데 여기 살짝 만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살짝 만졌기 때문에 이 폭행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다? 해설에는 이제 강제추행죄는 살짝 만졌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고 폭처법 아니 성폭법상에 공중장소 밀집추행에 해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의뢰한 건데 이거는 이걸로 보는 것이 맞고 일부러 살짝 만졌다고 하는 이 살짝 만졌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뭐 성폭법상에 공중장소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다라고 봤는데 이건 좀 어거지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갑이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성관계를 가지려 했어요. 즉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했다는 겁니다. 강간하려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긍정설이죠. 된다. 아내도. 동거 의무가 있지만은 동거 의무는 상대방의 성행위를 갖다가 폭행 협박의 성행위까지 수행할 의무는 아니다. 그 때문에 강간죄에 객체된다. 그럼 결국 강간죄에 객체되는데 식칼을 들려고 했어요. 식칼을 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다? 흉기를 들려고 했네. 그렇기 때문에 성폭법상의 4조 1항의 특수강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특수강간을 했는데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데 만 4세 된 아들 B가 깨어올자 성관계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깨서 한 것이
성폭법 4조 1항의 미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미수가 여기선 중요하죠. 이제 이건 중지 미수냐 아니면 장애 미수냐. 왜? 이 행위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아내가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미수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8조 1항으로 가서 특수강간 치상죄가 성립하는데 그때는 미수가 중지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내버리면 이것이 중지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 여부를 논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봤던 건데 결국 대법원 판례를 내 가지고 이 병은 어떻게 했냐? 이제 베트남 안의 병은 자, 갑이 양육 등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갑과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갑 몰래 자신의 자식인 B를 데리고 고향인 베트남으로 가버렸어요. 자, 이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의 양육권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부모의 양육권을 침탈해가지고 약취하는 경우는 약취가 해당한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서로 동거하고 서로 살고 있는 사이에서 어떤 폭행이나 협박 없이 기존의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장소로 옮겨간 경우는 그때는 약취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도 성립하지 않고 약취 피약취된 자를 국외로 이송한 경우도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판례를 그대로 넘겨놓은 겁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그 후 A가 깜짝 놀라 뛰어나가자 가백에 말하기를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이었습니다. 베트남 가버렸다. 한편 이제 갑이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이 대형마트에서 A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사실은 갑의 동생 친동생 병이 정과 함께 대형마트 갔다 정이 옷 위로 옆에 서 있는 A의 가슴을 살짝 만진 거예요. 정이 살짝 만진 거고 그 후 A가 깜짝 놀라 뛰어나가자 갑에게 말하기를 공무원인 내가 걸리면 공무원직에서 쫓겨나니 형이 대신한 것으로 하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갑은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에게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한 후 계속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논점이 여기서 정범은 정이잖아요. 그거 관련된 진범은 정인데 갑이 가가지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 진술한 거. 자, 우리가 관련돼 가지고 범인 도피죄와 관련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이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범인 도피죄는 기본적으로 범인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해요. 허위 진술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적극적으로 자기가 자신이 출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다는 거예요. 자, 갑은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출두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럼 이거는 뭐다? 이건 범인 도피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허위 진술한 것뿐이야. 그냥 경찰이 불러서 갔는데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허위 진술한 건 범인 도피죄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 그러니까 범인 도피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허위 진술했다 그래가지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갑과 정은 친동생 사이잖아요.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돼 가지고 책임이 조각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해서 정은 뭐예요? 정은 형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교사한 거잖아요. 형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정은 뭐다? 정은 교사한 범죄에 대해서 피고사자가 구성요건에 나가고 위법하기 때문에 얘는 범인 도피죄, 교사 범위 성립할 수 있다. 자기 비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쭉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밑에 나온 해설에 다예요. 여기 보면 것처럼 뭐 이제 갑의 대책,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간은 이제 4조 1항의 흉기휴대죠. 그럼 이제 처가 강간죄 객차되냐? 당연히 된다. 여기 보는 것처럼 민법상의 동거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강간죄 객차된다. 뭐요 정도의 판례들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당연히 된다. 그럼 특수강간죄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겠냐?
아들이께서 오는 거는 범죄 수행에 통상 범죄 수행의 장애 사유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다. 여기 뭐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죄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갑이 범인도피죄 성립 관련돼 가지고 여기처럼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의 범인을 자처하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의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위죄에 해당한다. 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참고인이 범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그거는 뭐야? 범인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하지 않아. 근데 진범이 아닌 자가 범인을 자처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그럼 그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안 하냐는 단순히 허위 진술했다고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는, 즉 진범이 아닌데도 내가 진범입니다 가가지고 뭐 실제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 않은 걸 내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봐야 된다.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범인도피죄 책임이 친족간의 특례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허위 진술을 통해 가지고 범인도피죄가 문제될 때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논점이 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당연히 수사기관이 허위 진술인지 아닌지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성립하지 않는데, 요 쟁점은 이상하게 같이 꼭 범인도피죄 나와요. 허위 진술한 경우. 근데 이거를 빠뜨리지 말고 논점을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병이 이제 국외이송 목적, 아까 베트남 부인이 베트남으로 가버린 경우, 그 경우는 대법원 판례 전합차 판결을 그대로 쭉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하나 보면은 대법원 판례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여기 본 것처럼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때는 어떤다?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케이스처럼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떤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 사실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냥 자녀를 옮겼다. 그럴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요 관련된 케이스를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뭐 대형마트에서 말리는 행위하는 데 가지고는 강제추행죄 해당할 수 있게 성립할 수 있다는데, 여기 이제 해설이 좀 어거지죠. 여기 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근데 사안에서 살짝 만졌다고 되어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공중장소 밀집추행죄로 간 거예요. 대형마트는 공중장소고 거기에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일반적인 그런 추행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 이건 좀 모의시험이라 가지고 어거지를 일로 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만 더 할게요. 여기 그냥 강간범 관련돼 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냐고. 이 강제추행죄는 아까 봤지만은 강제추행죄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거예요. 이게 강제추행인데 이때 폭행 협박은 뭐다? 이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이면 뭐야? 자체가 추행이면은 반항 억압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체가 추행인 경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요 내용만 잘 보면 되는데, 이 폭행 협박해가지고 추행을 하는데 여기만 흉기를 휴대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흉기를 휴대하면 이때는 성폭법 4조 1항에 4조 2항 이제 추행이니까 4조 2항에 흉기 휴대 강제 추행이 되는 겁니다. 요 세팅만 여러분들이 쫙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요 케이스는 그 올해 이 시험에
올해 시험에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 1차 시험에 났던 건데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어느 날 저녁 정은 귀가 중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층에 거주하는 여중생 Y와 단둘이 있게 되자 평소 소지했던 칼을 꺼내가지고 Y를 위협하여 꼼짝 못하게 한 상황에서 자 5층에서 1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동안 자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을 꺼냈다. 흉기를 휴대했네. 어? 대상자가 뭐예요? 대상자가 15세네. 그러면 아청법으로 가겠지? 아니죠. 대상자가 15세라 할지라도 아청법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이 칼을 꺼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강제추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다? 이거는 성폭법 4조 2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자유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 거. 이건 뭐다? 이거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관련돼 가지고 얘가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5층에서 1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동안 못 움직이게 했어요. 자, 이거는 감금죄가 되겠죠. 근데 흉기 휴대를 가지고 감금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감금이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뭐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라는데 쟁점이 5층에서 1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동안 강제로 자유하게 모습을 보여준 행위, 특수감금죄, 그다음에 성폭법상의 특수강제추행죄가 되냐? 특수강금죄 성립한다.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당연히 인정된다. 자유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이번에 채점 기준표 보니까 자, 이게 보면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된다면 2점이에요. 근데 성폭법상의 특수강제추행죄가 된다. 그러면 4점을 주는데 여기서 성폭법이나 처벌법은 자 주거 침입한 자가 강제추행을 한 경우 3조 1항이고 흉기, 기타 물건을 가지고 강제추행한 경우 4조 2항입니다. 근데 이건 성립하지 않죠. 해설자가 갑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다는데 정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했는데 이 주거는 누구예요? 정이 사는 아파트야. 자기가 사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자기가 들어갔다고 주거 침입이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공용공간에 집주인이 들어갔다. 근데 무슨 주거 침입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가지고 흉기 휴대인 칼로 여기서 기준이 3조 1항 또는 4조 2항에 의한다 그랬는데 3조 1항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거 침입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하는 데 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내가 소매치기 목적으로 들어오면 내가 주거 침입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경우는 4조 2항의 흉기 휴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채점 기준이 Y는 여중생이므로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부분 점수만 부여한다. 이거 부분 점수도 안 줘야죠. 아청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흉기를 휴대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 보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다음 문제는 우리가 결과적 가정법에서 눈오늘 했던 거는 결과적 가정법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